암살 이후 장례식이 열렸는데 우리나라에서 당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장례식에 참석을 합니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죠. 자, 과연 어떤 인연이 있길래 참석을 했을까? 사실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기 전에도 만났던 인연도 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과 케네디 전 대통령은 굉장히 묘하게 닮은 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 두 사람은 1917년생 동갑내기 친구라는 점. 두 번째 공통점, 이 둘은 미국과 한국에서 최연소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라는 공통점 말고도 집권한 재임 시기도 비슷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 1월에 집권을 했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해에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의장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것마저도 정말로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두고 아직까지도 많은 의문점이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까지도 똑같습니다. 자, 우리 김진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장례식 이전에 살아있을 때 케네디와 박정희는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언제 만나고 그랬어? 1961년 11월, 그러니까 박정희가 당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자격으로 이제 미국을 건너가요. 네. 왜 건너갔냐면 일단은 군사 정변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정통성을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가 필요했냐면 미국으로부터 차관을 받을 필요가 있었거든요. 경제 재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케네디 대통령은 차관을 안 줍니다. 그 이유는 이거였어요. 아직까지 원조를 받는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차관을 주냐 이거였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 전용기가 없었거든요. 미국 민항기를 3-4번 갈아타고 워싱턴까지 갑니다. 더 약간 짠한 게 뭐냐면 군용기가 아니라 민항기를 여러 번 갈아탄 겁니다. 옆에 좌석에 다른 손님이 있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좀 이해가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만남은 너무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되고 그래서 또 이제 조문까지 가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박정희와 이 케네디 이 두 사람이 백악관에서 만났잖아요. 그때 찍힌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진이거든요. 보시면 여기 자, 여기 보시면은 분명 박정희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잘 보이러 간 자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당당하게 선글라스에 담배까지 너무 당당하지 않습니까? 너무 당당해요. 그죠? 네. 대통령 앞에서 선글라스 지금 담배 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케네디 대통령도 이거 몸을 뒤로 빼네요. 네. 무슨 대화 나눴는지 너무 궁금한데 뭔가 어찌됐건 자신감 뿜뿜한데요. 자신감이 바뀐 것 같아. 짧게 보면은 조말 카리스마 있고 와 되게 좀 인상적인 사진이라도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분석 마인드를 조금 더 깊게 보면은 되게 불안한 표정이에요. 정말요? 사진이 자기의 불안한 거를 좀 감추려는 커버하라는 건데 우선 첫 번째가 저는 이제 선글라스를 봐요. 이렇게 탑 클래스 외교적인 미팅에서 나라의 대표가 선글라스 썼다는 거는 되게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외교 미팅에서 눈빛과 표정은 되게 그런 외교의 도구라고 볼 수 있어요. 바디 랭귀지도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나의 불안감을 좀 감추려고 눈을 이제 안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한번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미팅 자리에서 아무리 그 시대에는 안에서 담배가 가능했다 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거는 자기가 약간 nervous 되거나 불안정할 때 사람들이 막 손을 이렇게 좀 움직이는 편이 있어요. 몸이 좀 움직이거나. 근데 그런 거를 커버하려고 담배가 있으면은 움직이는 게 약간 자연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일부러 나는 하나 뭘 갖고 있겠다. 근데 맞는 게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실제 했던 얘기예요. 그때 왜 선글라스를 꼈냐면 내 속마음을 케네디에게 보이기 싫었다. 그래서 선글라스를 꼈다 이거예요. 밝혔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죠.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기자였거든요. 그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이제 남긴 그 증언에 따르면 바로 옆에서 봤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을요. 비록 다리를 꼬고 선글라스 끼고 담배를 피고 있었지만 그렇게 부자연스러웠대요. 긴장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을, 케네디가 갑이잖아요. 네. 갑에게 정통성을 인정받고 또 잘하면 차관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비굴한 모습 보이기 싫다 이거죠. 암살 시도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김재규의 손에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자, 대한민국 대통령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1979년 10월 26일로 돌아가 봅니다.
야, 죽고 싶냐? 일단 버러지 같은 그 옆에 두고 정치를 하시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기부장 왜 이래? 지금 뭐 하는 거야? 가까! 이제 그만하시고 하야하십시오. 야! 가까! 하야하십시오! 가만자! 백만, 200만 탱크를 밀어서 죽여버리겠다고. 제발 가까! 정신 좀 차려주십시오! 나 미쳤네! 넌 너무 건방져! 왜 이래! 뭐하는 짓이야! 너도 죽어봐! 어이쿠. 괜찮아. 각하를 혁명의 배신자로 처단합니다. 아, 영화 1979년 10월 26일 12.6 그날을 잊을 수가 없죠. 아직까지도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왜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했을까, 암살했을까가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입니다. 아유, 정말.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의 죽음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죽음 묘하게 닮아 있고 평행 이론이죠. 의문이에요. 아직까지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때 당시 상황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좀 들어가 볼게요. 당시의 분위기는 처음에 좋았어요. 심수봉 씨가 희대의 히트곡 그때 그 사람을 부르고 있었고, 당시 차지철도 굉장히 흥에 겨워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기분이 좋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홀로 초조한 듯 누군가 한 사람만 계속 시계를 봤다고 해요. 그게 바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입니다. 그런데 오후 7시 45분 심수봉 씨가 기타줄을 조율하고 있었던 시각, 갑자기 김재규가 탕 하면서 총을 쏜 겁니다. 너도 죽어봐! 영화에서 나왔듯이 각하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십시오라는 김재규의 말과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가슴을 노린 총알 2발이 발사되죠.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고개를 떨구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10월 26일 그날 밤의 상황이에요. 자, 이제 상황을 알게 됐으니까 도대체 왜? 라는 질문에 이제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박정희 대통령이 최측근이자 중앙정보부장이었으니까 뭐 최고 권력층에 있었고, 또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왼팔이라고 불렸던 인물인 김재규. 과연 왜 갑자기 대통령에게 총을 겨눈 걸까요? 그 케네디의 죽음이 수많은 의문을 낳은 것처럼 박정희의 죽음 역시 많은 의문을 낳았습니다. 중앙정보부장이 왜 대통령에게 총을 쐈지?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이제 추정들이 남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김재규와 그 차지철의 갈등설입니다. 원래 사실은 박정희의 오른팔은 김재규거든요. 김재규는 그렇죠, 혁명 그렇죠. 동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이 목숨 무릅쓰고 쿠데타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랬는데 박정희가 사실은 이인자를 사실 견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충성 경쟁을 벌이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를 점점 차지철이 치고 들어오는데, 김재규 같은 경우만 해도 약간 좀 합리적인 성격의 사람인데 반해서 차지철은 굉장히 뭐랄까 성정이 좀 포악하다고 하나? 탱크처럼 그냥 밀고 탱크처럼 밀어붙이는 약간 그런 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른팔이었던 김재규가 밀려나고 왼팔이 돼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차지철이 계속 충성 경쟁에서 각하와 그 밀접한 관계를 갖다 과시했거든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 독대해가지고 자기가 취득한 정보를 갖다 보고를 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자기가 있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앙정보부장이 내 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정보부장이 경호실장 밑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거의 차지철이 당시는 소통령처럼 군림했던 게 그러니까요. 차지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두 사람의 갈등의 결과로서 김재규가 먼저 차지철을 쏘고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까지도 살해했다라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한 이유가 차지철과의 경쟁 관계에서 밀려난 것에 대한 앙심 때문에 버렸다? 그러기 너무 커요. 대통령까지. 하기에는 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소나기를 넘어서는 스케일의 일이잖아요. 맞아요. 실제 김재규도 그 직후에 열린 군사재판에서 이 첫 번째 의혹에 대한 혐의를 모두 다 부인합니다. 당시 김재규의 육성 파일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궁금하다. 뭐라고 했을지. 저는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권총을 뽑았습니다. 권총 뽑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얘기를 다 끝마치도 못하고 이 버러지 같은 하면서 하나님이 첫발에 나갔습니다. 차 실장에게. 각하께서 차지철만을 그 편애한다고는 하는 것은 이건 뭐 조그마한 무슨 기집애 아이들의 무슨 서로 셈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 말씀드려서 차 실장은 그 덤으로 보낸 거지. 차 실장은 그 덤으로 보낸 거지. 지가 1972년 10월 유신이 반포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독재 헌법이라도 국민을 위한 헌법이 아니라 더군다나 대통령 각하께서 계속해서 집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헌법이지 이 헌법은 이것은 전형이 그 국민을 위한 그러한 것이 아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 절대로 목적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당시에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왜 암살했는가와 관련해서 그때 당시 사람들의 가장 큰 의심은 김재규 네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아니었냐라는 의혹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 지금 들었던 이 육성은 그 의혹에 김재규가 부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차지철과의 어떤 시기 그것 때문만도 아니다. 차지철을 심지어 덤으로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밝힌 김재규 스스로 범행 동기인데 이게 좀 황당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지금에 보더라도. 뭐냐면 너무 거룩한 얘기를 꺼내요.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억압하는 박정희 정권의 염증을 느껴오다가 독재 종식을 위해 자기가 암살했다는 거예요.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유신 체제에 반대를 했었던 적이 있었나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오히려 더 나아가서 충성 경쟁을 벌여왔던 인물이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고 나서 민주화 라는 거 들고 나왔다라는 게 너무나도 어색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임무와 책임은 있어도 독재를 할 권한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이 맞는 말인데 김재규 중정부장이 할 말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김재규가 자유민주주의에 관심이 있었는지에 관련된 퀘스천 마크가 그때도 지금까지도 계속 되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말하면, 다른 식으로 바꿔서 말하면 박정희식 경제 성장의 패러다임이 이제는 한계를 다한 겁니다. 그럼 그게 이제 정치적 불안으로 나타나요. 우리 국민들도 배고플 때는, 굶을 때는 이제 밥 먹는 게 우선이지만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욕망을 갖거든요. 민주화를 하고 싶어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데 여전히 차지처럼 뭐 한 겁니까? 계속 밀어라 라고 하는 거고, 내가 볼 때 이분이 대단한 민주주의자는 아닌데 적어도 더 이상 이런 식의 강압 통제는 가능하지 않다. 통치 스타일을 바꿔라라고 나름대로 조언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이제 유학하고 돌아왔을 때 그분들은 이분을 갖다가 김재규 장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김재규 장군 복권 운동을 하는, 그래서 이분을 갖다 민주투사로 만들겠다라는 이런 뜻을 갖고 모이신 분들이 있어서 세미나를 했고 거기에 내가 이제 발제를 하러 갔어요. 발제를 하러 가지고 저는 뭐라 그랬냐면, 아니 유신 체제 지속될도록 한 번도 유신에 대해서 반대한 적이 없는 거고, 심지어는 김재규 장군 이분도 원래 초대 보안사령관이었거든요. 그때 납북 어부들을 고정간첩으로 몰아가지고 두 사람 15년형을 살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반공을 이용해가지고 사실 민주주의를 갖다 억압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분을 갖다 민주주의 투사로 그 반열에 올려놓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랬더니 그 현장에 있던 분들이 상당히 실망했던 기억이 나요. 이제 진중권 교수님의 이야기까지 듣다 보면 이제 김재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직접 단독으로 일을 한 사람인지, 배후에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서 도구로서 활용된 사람인지, 이게 이제 또 달라지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김재규의 그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었을 때 배우가 있다. 김재규는 사실은 앞에 있는 간판이고 사실은 뒤에 있는 배우 세력이 있다 하는 음모가 또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게 요즘까지도 나와요. 네. 그렇죠. 네, 뭐겠어요. 미국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박정희라는 한국 정치 지도자가 굉장히 불편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죠. 왜냐하면은 이제 인권유리라든지 독재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핵무장을 시작했으니까요. 요 이만갑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미국 대통령의 지미 카터는 주한미군 완전 철수하겠다, 선거 공약을 지키겠다고 와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과 지미 카터 대통령이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하게 돼 있는데 그때 이제 외국에서 그 인사가 오면은 거리에 나가서 태극기랑 이제 그 나라 국기 흔들고 이제 환영을 하잖아요. 네.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공을 들였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의 환심을 사느라고 막 환영하고 했는데 준비한 영빈군에 들어가지 않고 나는 주한미군과 같이 있겠다. 용산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거는 굉장한 결례죠. 모욕이죠. 그다음에 아침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유명한 게 조깅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병사하고 같이 조깅을 하면서 웃어요. 이게 모든 세계 신문의 일면에 토불어 나니까 미국이 박정희 정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약간 버린 거예요. 외환데요. 무례하네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데 그때 정상회담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약 40분 동안에 왜 주한미군이 필요한가, 북한의 군사비이 얼마나 위협한가를 설명하는데 카터 대통령은 이제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석했던 사람이 얘기하는 게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초조하거나 하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대요. 근데 지미 카터 대통령은 기분이 나쁘거나 신경이 쓰이면 이빨을 이렇게 간대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러고 있고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러고 있고 밥을 안 속인 거예요. 그러다가 40분 지나고 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옆에 사람한테 이 메모를 한 게 박정희 대통령이 계속 이 얘기를 하면 나 이 자리 뜨겠다고 썼대요. 가장 아슬아슬한 정상회담이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라는 정치 지도자가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그때 나온 거죠. 김재규 입장에서는 미국이 박정희를 버렸다. 미국이 박정희를 버렸다. 다음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다. 미국은 다음 지도자와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다고 한다면은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판을 그러면 손대지 않고 코를 풀 수 있는 것이 그러네요. 미국 배후설의 이제 핵심인 거예요. 한 가지 더 그 팩트를 말씀드리면은 11.6 사건이 터지기 한 달 전 당시 주한 미 대사였던 글라이스틴이 김재규와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대사? 네. 김재규에게 이런 말을 건넸다고 알려져 있어요. 지금 현재 한국의 헌법이나 정치 제도가 평화적 정권 교체에 충분히 대처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한국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을 것으로 우리 미국 측은 생각한다라는 말을 건넸다고 하는데 이 글라이스틴 대사가 그러면 나중에 어떤 말을 하냐면 1986년에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인권 외교라는 논문을 하나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후죠. 당시에 미국의 압력이 박정희 대통령의 생존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니까 첫 번째고 한미 관계가 당시에 정치, 경제는 다 해결이 됐는데 문제가 다른 문제 하나가 박정희 대통령의 생존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 다른 문제가 뭐냐? 뭐예요? 핵 개발이라고 평가들을 해요. 아, 이희서 박사 뭐 그때 얘기했던 그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가 이제 11.6 사태 이후에 궁정동에서 이 김재규 부장이 자기의 본거지인 남산 중정으로 안 가고 6번으로 갔잖아요. 네. 6번으로 갑시다. 남산에 가서 뭡니까? 남산입니까? 6번입니까? 여기에도 미국 개입설을 주장하는 음모론자들이 있어요. 왜 멀쩡히 가다 말고 차를 돌리느냐. 그러니까 일단은 당연히 중정으로 가야 돼요. 자기 본거지인 그렇죠. 남산으로. 네. 근데 미국의 개입설을 믿었다고 하면은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한미연합사가 있는 6번과 국방부로 가는 게 더 유리했을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갔다. 문을 잡는 게. 그것이 더 음모론 중에 하나예요. 어찌됐건 이렇게 수많은 음모론이 있다는 건 무엇 하나 이제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다라는 뜻이 될 텐데 이 박정희 암살 미스터리를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 바로 김재규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1980년 5월에 사형당했고요. 영원히 그의 입을 통해서 진실은 알 수 없게 됐죠. 그런데 최근에요, 이 김재규 사형 45년 만에 이 재판이 재심으로 다시 열린다. 재심으로 열린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과연 이 재심을 통해서 미스터리한 부분들을 밝혀낼 수 있을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